새벽부터 밤까지 손주 돌봐줬더니 이게 뭡니까? 10만 원, 10만 원이라니요? 어머님, 이게 무슨 당신이에요? 제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화려하게 장식된 돌잔치 무대 위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석 달 동안 받은 전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그 석 달 동안 300만 원 넘게 데이트하고 여행 다녔어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수진은 제 옆에서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7이에요. 전라남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요. 남편은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은퇴했고, 지금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경로당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게 제 일상이었죠. 외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해 2월 중순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6시가 막 넘은 시간이었죠. 민수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들뜬 게 확실히 느껴졌어요. 엄마, 저희 아들 낳았어요. 새벽에 태어났어요.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라니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손주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보내준다며 민수가 말했을 때 저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곧 도착한 사진 속 아기는 정말 작고 보송보송했어요. 주먹만한 얼굴에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죠. 이름은 지우라고 지었다더군요. 그날부터 밤낮으로 손주 얼굴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까지는 버스로만 4시간이 넘게 걸리는 먼 길이었어요. 민수 부부도 신생아 키우느라 바쁘다며 쉽게 내려오지 않았고요. 전화로만 지우 이야기를 듣는 게 전부였습니다. 뒤집기를 했다더라, 100일 사진을 찍었다더라.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직접 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그렇게 석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던 5월 어느 저녁이었어요. 민수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평소의 밝은 목소리가 아니라 축 늘어진 것 같았죠. 엄마, 저희 너무 힘들어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는 게 진짜 미치겠어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지우가 밤에 계속 울어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회사에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정말 딱 일주일만 도와주세요. 아들 부부가 그렇게 힘들어한다니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린 손주를 키우면서 직장까지 다니려면 얼마나 고된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민수가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지우 얼굴도 보고 싶으시잖아요. 일주일만 계셔주세요. 손주 얼굴을 본 지가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렸어요.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도 너무 보고 싶고 아들 부부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쌌습니다. 옷가지랑 세면 도구 며칠만 있다가 올 거라 생각해서 필요한 것만 챙겼어요. 큰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죠. 동네 슈퍼 김 사장님한테 며칠만 서울 다녀온다고 말하고
집열쇠를 맡겼습니다. 순자 씨, 손주 보러 가시나 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첫 손주잖아요. 김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손주를 드디어 만난다는 생각에 걸음마다 설렘이 묻어났으니까요. 버스 터미널로 가는 길이 유난히 가벼웠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길가에 핀 아카시아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어요. 모든 게 아름답게 느껴지던 날이었습니다. 버스는 4시간을 달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또 버스를 타고 나서야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큰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숨이 찰 정도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짐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오라며 손짓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연신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했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서는데 그때 작은 아기 침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보송보송한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제 첫 손주, 지우였습니다. 천천히 다가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생후 6개월이라 아직 작고 가벼웠는데 그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지우는 할머니를 보더니 방긋 웃었습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그 웃음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눈가에 촉촉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엄마, 정말 일주일만 계셔주세요. 어린이집도 알아보는 중이에요.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곧 자리 날 거예요. 그때까지만 부탁드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처음 며칠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지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재우는 일이 즐거웠어요. 손주를 돌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죠. 민수 부부도 퇴근하면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았고 저녁 식사는 함께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해준 반찬을 맛있게 먹으며 칭찬했고 민수는 엄마 덕분에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며 감사해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거실 구석에 작은 카메라를 들고 왔어요. 어머님, 회사에서도 지우 보고 싶어서요. 카메라 달아도 괜찮으시죠? 손주를 보고 싶어 하는 며느리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괜찮다고 했죠. 수지는 그날 밤 거실뿐 아니라 아기 방에도 부엌에도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집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밤새 깜박였어요. 처음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 내려가려고 짐을 챙기는데 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죄송한데 일주일만 더 계셔주시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서 아직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 일주일 더 있을게. 저는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손주랑 더 있을 수 있다는 게 싫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 또 2주일이 되고 다시 한 달이 되더니 어느새 석 달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제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부부가 출근하고 나면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는데 저는 황급히 달려가 안아주고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분유를 타서 먹이고 트림을 시키고 다시 재우는 일을 반복했죠. 그런데 지우를 재우고 제가 잠깐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려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어머님, 지금 카메라로 봤는데 아기가 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안아주세요. 깜짝 놀라 다시 일어나 아기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아직 자고 있었는데도
저는 불안한 마음에 옆에 앉아서 지켜봤어요.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편하게 쉴 수가 없었죠. 점심때가 되어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카메라로 보고 있는데 지우 혼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아기는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해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라면 봉지를 내려놓고 거실로 돌아갔어요. 지우는 여전히 놀이매트에 누워 잘 놀고 있었는데도 저는 옆에 바짝 붙어 앉아야 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밥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제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습니다. 오후 내내 수진의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아기 기저귀 확인했냐는 문자가 왔고 분유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문자가 또 왔어요. 왜 아기를 바닥에 내려놨냐는 문자도 왔고 놀이매트에 눕혀놔야 한다는 지시도 왔죠. 핸드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부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카메라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하루 종일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죠. 어머님, 아기를 너무 오래 혼자 두시면 안 돼요. 항상 안고 계셔야죠. 저는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식사를 마치고 바로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지우가 밤새 몇 번씩 깼는데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아기를 안고 달래고 분유를 먹이고 다시 재웠어요.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이제 슬슬 집에 내려가야 할 것 같구나. 민수는 수저를 놓더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딱 일주일만 더 있어주세요. 수진도 거들었어요. 어린이집 자리가 곧 날 거예요. 어머님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나요. 저는 또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어린이집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민수 부부는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더니 브런치를 먹으러 나간다며 옷을 차려입었어요. 나중에 전화할 수도 있으니까 핸드폰 소리 크게 해두세요. 수진이 나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부부가 나가고 나니 또다시 저와 지우만 남았어요.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었는데 카메라가 신경 쓰여서 망설여졌습니다. 결국 지우를 놀이매트에 눕혀두고 화장실 문을 열어둔 채로 급하게 볼일을 봤어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부부는 저녁 늦게 돌아왔는데 손에 쇼핑백을 가득 들고 있었어요. 맛있는 거 먹고 쇼핑도 하고 왔다며 즐거워하더니 제게는 오늘 지우가 어땠냐고만 물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별말 없이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2주일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수진의 핸드폰을 보게 됐어요. 알림이 떠 있었는데 소셜미디어 댓글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들여다봤더니 민수와 수진의 계정에는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스테이크 사진, 와인잔을 들고 웃는 모습, 영화관 앞에서 찍은 인증사진, 주말마다 다녀온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말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신혼 같아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데이트를 즐기는 동안 저는 집에서 손주를 돌보고 카메라에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게 새삼 실감났어요. 2달째가 되었습니다. 제 하루는 똑같이 반복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지우에게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빨래를 돌리고 청소를 하고 다시 분유를 먹이고 재우고 저녁을 준비하고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빠짐없이 기록했고 수진의 문자는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날아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다음 주에 동네에서 모임이 있는데 내가 한번 다녀와도 될까? 민수는 수저를 들고 있다가 멈추고 수진을 쳐다봤죠. 수진은 차갑게 물었어요. 그럼 지우는 누가 봐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일주일만 도와달라던 그 부탁이 맞나 싶었죠.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어둠 속에서 계속 깜박이며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석 달째가 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작은 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어머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용돈이에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는데 수진은 꼭 받으라며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고맙다고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가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10,000원짜리 10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딱 10만 원이었죠. 저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동안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카메라에 감시당하면서 받은 돈이 고작 10만 원이라니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봉투를 서랍에 넣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부부의 소셜미디어 계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핸드폰을 켜고 수진의 계정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올라온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고급 이탈리아 레스토랑, 5만 원대 스테이크 코스 요리였습니다. 강남 유명 일식집, 10만 원이 넘는 오마카세 사진도 있었어요. 주말마다 다녀온 남이섬 여행, 강릉 바다 여행, 제주도 2박 3일 여행까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300만 원이 훌쩍 넘었어요. 석 달 동안 부부가 데이트와 여행에 쓴 돈이 300만 원이 넘는데 제가 받은 건 10만 원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짜로 쓸 수 있는 보모로만 여기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회사에 간 사이 거실 카메라 앞에서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었어요. 빨간 불빛이 깜박이는 모습,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보이는 화면까지 전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부엌 카메라도 아기방 카메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이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하나하나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소파에 앉아 계세요? 아기 봐야죠. 지우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빨리 안아주세요. 카메라로 다 보여요. 문자가 올 때마다 캡처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어요. 10만 원 들어있던 봉투도 고이 보관했습니다. 영수증이나 메모 같은 것도 없이 그냥 10,000원짜리만 10장 들어있던 그 봉투를요. 민수 부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들도 전부 캡처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하면서 대충 지출 금액까지 계산해뒀어요.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민수가 저녁 식사 때 말했어요. 엄마, 다음 달에 지호 돌잔치 할 건데요. 호텔 연회장 예약했어요. 수진도 옆에서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100명 정도 초대할 거예요. 어머님도 당연히 오셔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가야지. 내 첫 손주 돌잔치인데. 민수와 수진은 환하게 웃었어요. 두 사람은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그 돌잔치에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모든 증거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카메라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소셜미디어 게시물 캡처, 용돈 봉투 사진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거실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여전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불빛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카메라가 석 달 동안 저를 어떻게 감시했는지, 그 모든 걸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손주 지우를 안고 있는데 아기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지우의 볼에 입맞춤을 하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너한테 제대로 된 부모를 만들어줄게. 돌잔치까지 2주일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서 잠에서 깼어요.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려고 해도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고 눈앞이 핑핑 돌았어요. 그래도 지우가 곧 깰 시간이라 일어나야 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침대에서 내려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침실문을 두드렸어요. 민수야, 엄마가 좀 아픈 것 같다. 한참이 지나서야 방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졸린 눈으로 나왔는데 제 상태를 보더니 한숨부터 쉬었어요. 그럼 지우는 누가 돌봐요? 저희는 회사 가야 하는데. 수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엄마, 빨리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오세요. 점심때쯤이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두 사람은 그 말을 남기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더니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휘청거렸는데 거실에서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비틀거리며 거실로 나가 지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기를 돌봐야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병원에 혼자 갈 수 없어서 지우를 업어야 했어요. 부부는 현관문을 나서며 다녀오겠다는 인사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우를 업고 천천히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도 온몸이 떨렸고 숨을 쉴 때마다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지우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업고 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도 계속 지우를 달래야 했어요. 아기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보챘고 저는 흔들어주며 토닥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기다려야 했어요. 대기실에 앉아서 지우를 달래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열이 40도까지 올라가 있었는데도 저는 손주부터 챙겨야 했습니다. 주사를 맞고 약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수한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이제 정말 집에 내려가야겠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도 찬물을 마시다 멈췄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는 어떡하고요? 어린이집 보내면 되잖니. 석 달이나 됐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어머님이 지금 손주를 버리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 돌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지우 때문에 회사 잘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저희한텐 어머님밖에 없어요.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도와주세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는 문자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손주를 버리는 할머니가 어디 있어요? 손주 돌보는 건 할머니 의무 아닌가요? 지우 때문에 저희가 회사 잘리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건가요? 협박조의 문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어요. 돌잔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수 부부는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연회장 최종 확인하고 하객 명단 정리하고 케이크 주문하고 저는 조용히 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돌잔치 당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풍선과 꽃 장식이 가득했고 입구에는 지우의 100일 사진부터 지금까지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도 설치되어 있었고 100여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양가 친척들, 민수와 수진의 회사 동료들, 친구들까지 모였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연회장에 들어섰습니다. 민수와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예쁜 한복을 입고 유모차에 앉아 있었죠.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쥔 작은 USB가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나와서 축하 인사를 했고 민수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어머님께서 석 달 동안 지우를 돌봐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제가 감사 인사를 하러 나온 줄 알고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3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손주 돌봐줬더니 이게 뭡니까? 10만 원? 10만 원이라니요.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석 달 동안 받은 전부입니다. 근데 이 부부는 그 석 달 동안 300만 원 넘게 데이트하고 여행 다녔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가 다가오려고 했는데 저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다들 잠깐만 보세요. 제가 석 달 동안 뭘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연회장 스태프한테 미리 부탁해둔 USB를 건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어요. 화면이 분할되더니 여러 각도의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카메라, 아기방 카메라, 부엌 카메라에서 녹화된 영상들이었어요. 새벽 5시 지우를 안고 분유를 먹이는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전 9시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점심때가 되어 라면을 끓이려는데 전화가 와서 황급히 라면을 내려놓고 아기한테 달려가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화장실도 못 가고 지우 옆에 붙어 앉아 있는 장면, 밤에 혼자 지우를 달래는 장면이 계속 이어졌어요.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왜 소파에 앉아 있어요? 아기 봐야죠? 지우 혼자 두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요. 그 다음은 민수 부부의 소셜 미디어 사진들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영화관, 주말 여행지 사진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총 지출 금액이 화면에 크게 표시됐습니다. 310만 원. 그 옆에 제가 받은 10만 원이 대조되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제가 열이 나서 지우를 업고 병원에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비틀거리는 장면, 병원 대기실에서 한참을 기다리는 모습까지.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검게 변하고 연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곳곳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진짜야?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불효 자식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저럴 수가 있어? 연회장이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의 회사 상사는 경악한 표정으로 민수를 노려봤어요. 수진의 동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양가 친척들의 표정도 차갑게 변했어요. 저는 다시 마이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석 달 동안 겪은 일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수진의 친정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무대를 향해 달려왔어요. 계단을 올라와서 수진 앞에 섰는데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엄마,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수진의 뺨이 돌아갔어요.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수진의 친정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뺨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친정 어머니는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께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네요. 민수의 회사 상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을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수진의 직장 동료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떠나기 전 민수와 수진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죠. 한쪽 구석에서는 누군가 핸드폰을 들고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연 회장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고 있었고 댓글창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100여 명이 모였던 연 회장은 금세 텅 비어갔어요. 누구 하나 민수와 수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와 연 회장 출구를 향해 걸었어요.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고개를 곧게 들고 걸어가는 모습에는 후회나 주저함이 없었어요. 몇몇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입장인 여성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전날 실시간으로 중계됐던 영상이 각종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로 퍼져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가 전부 관련 키워드로 도배됐습니다. 돌잔치 시어머니 학대, 공짜 부모, 불효 부부. 영상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어섰어요. 월요일 아침 민수가 회사에 출근했을 때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동료들은 민수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았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점심시간도 되기 전에 인사팀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민수 씨, 무기한 대기 발령 조치됩니다. 회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줬어요. 민수는 변명하려 했는데 인사팀장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로 민수는 사원증을 반납하고 짐을 싸서 회사를 나와야 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상사한테 불려갔는데 사직서를 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계속 다니면 팀 전체가 피해를 본다며 압박했습니다. 수진은 울면서 매달렸는데 소용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 수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력서를 넣어봤는데 면접 기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이름을 검색해보면 돌잔치 영상이 바로 나왔으니까요. 저축했던 돈은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생활비를 쓰다 보니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2달째가 됐을 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한테 독촉을 받았고 공과금도 밀렸어요. 민수와 수진은 마지막 남은 돈으로 기차표를 샀습니다. 제가 사는 고향으로 가는 표였어요. 겨울이 한창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두 사람은 얇은 외투만 걸친 채 제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어두운 시골길을 한참 걸어서 대문 앞에 도착했어요. 민수와 수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차가운 땅바닥에 무릎을 대자 냉기가 올라왔는데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훌쩍 넘었을 때 집안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대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저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 대문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어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믿을 수 없어요. 돌아가.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완전히 닫혔고 안에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향에서 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따냈습니다. 5월에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이면 동네 친구들과 함께 뒷산에 올랐어요.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마을 풍경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수업도 시작했어요. 붓을 잡고 먹을 갈아 한 획 한 획 글씨를 쓰는 시간이 참 평온했습니다. 선생님은 제 글씨가 힘이 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서예반 친구들과는 한 달에 한 번씩 전시회를 보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여름에는 친구들과 제주도로 사흘간 여행을 다녀왔어요. 푸른 바다를 보며 해산물을 먹고 올레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춘자야, 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1년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제 모습이 느껴졌으니까요. 가을이 되자 경로당에서 요가 수업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해서 힘들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허리 통증도 많이 나아졌고 밤에 잠도 잘 오게 됐습니다. 가끔 수진의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우는 친정 어머니가 키우고 있었어요. 벌써 2돌이 지나 제법 말도 하고 뛰어다니는 아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진도 가끔 보내주셨어요. 지우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그 작은 손을 잡고 싶고 품에 안고 싶고 함께 있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그게 제 삶을 포기할 이유는 아니었으니까요. 민수와 수지는 여전히 서울의 반지하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민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낮에는 구직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수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한다더군요. 가끔 제게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긴 반성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나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새로 산 장미가 예쁘게 피어 있었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사랑은 착취가 아니라 존중이라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상대를 도구처럼 쓰면 안 된다는 걸요. 부모도 시어머니도 자기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지 못하면 결국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걸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지만 그 사랑이 제 존엄성을 포기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저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저를 존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이고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서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평범하고 조용한 저녁이었는데 제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어요. 앞으로도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겁니다.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아갈 거예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소중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저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